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아침마다 걷는 가양대교 가는 길에 둔치에서 찍은 가양대교 사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깜짝 놀랄 인사였죠. 국정원장인 박지원, 안보실장인 서훈,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입니다. 저는 통일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처입니다. 대북 문제는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로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을 대변하고 비위를 맞추기 바빴다 할까요? 이제 그 자리에 북한 전문가가 아닌 운동권 출신 현역 의원을 앉힌 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추파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이죠. 더욱 문제는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입니다.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힐난하는데 그 전에 안보실장의 정보 전문가라기보다 대북 대화 전문가인 서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금 남북 대화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국가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인 국정원장의 대북 비둘기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임명한 겁니다. 목요일 박 의원은 저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박 의원 또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박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제 국정원은 대북 첩보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대북 대화 창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너졌던 휴민트가 재건되었다면 지금쯤 그 휴민트들이 느낄 공포심은 극에 달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표를 감춰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지원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고 한 말이 걸립니다. 국정원장은 국가에 충성하는 자리죠. 그런데 박 의원은 통치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는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 의원 말대로 정치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신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생각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사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눈치는 고사하고 국민들 눈치조차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걸 잘 드러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정치 세력이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의회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 권력이 국민들 눈치를 볼 이유가 그런 까닭이 전혀 없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는 이제 어디에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정권과 한편인 언론은 비판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의 후보를 쓴 호위무사들도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모든 가치 판단은 딱 하나, 한편이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정권이 편이냐 반대편이냐. 그 어떤 파렴치한 범죄도 같은 편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은 어쩌다가 드러난 불운한 예에 지나지 않죠. 놀라운 건 이런 좌파의 파행적 독주가 합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야당은 투쟁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은 이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수란 말조차 꺼내기 힘들 정도로 보수는 이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자신의 정치성이 보수라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할 정도로 보수는 궁지에 내몰릴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화를 들먹였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절단낸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에서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독재라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지금 전염병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해되는 겁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골간이 무너졌는데
대중은 오히려 환호하고 문재인 정부는 건재합니다. 이처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치명적인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규범들, 관례들, 상식들을 파괴하는 것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주변을 훑어보십시오. 상식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라는 절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공포와 혐오를 낳지만 소수의 반대자들에게 국한될 뿐입니다. 아직도 겁없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믿는 바로 그 소수 말입니다. 도대체 권력은 무엇으로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낼까요?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페루의 아르헨티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이제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는 통합당에 대한 지지의 2배에 이릅니다. 갤럽을 비롯한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폭망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대중은 문 정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실업률은 치솟고 청년 일자리는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게 정치판의 상식인데 문 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놀라운 테크닉입니다. 정확히는 빚을 내서 돈을 마구 써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낸 겁니다. 누구는 희망을 잃은 빈곤한 대중이 도덕성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지난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는 무려 6만 명을 넘었습니다. 3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실업급여 평균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런 대중의 부도덕으로 매달 1조 이상씩 지출되는 실업급여는 결국은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말하자면 부도덕한 대중에게 지급되는 엉터리 실업급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이들이 장차 부담을 해야 할 몫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당당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40%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국가 채무는 99조 4천억, 그러니까 100억이 늘어나서 840조 2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728조일 때 38.1%였는데 올해 말엔 43.5%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치도 솔직히 기재부가 분식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죠.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준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매달린 결과 국가 채무는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작년 말에 통과시켰던 올해 예산이 512조 2천억이죠. 그런데 그 예산도 6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장기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퇴임하는 해에 95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30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제가 전염병 사태를 잘 극복하고 순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2%가 넘게 추락을 하고 내년에도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대선경에는 다시 한번 IMF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8년 IMF 사태 때엔 기업만 부실했죠. 그리고 가계와 정부 부문은 건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기업보다는 정부의 부채가 국가 신용위기를 부르고 1600조가 넘는 가계의 부채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 채무 비율 60%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400조가 늘어나죠. 빚을 그만큼 더 내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걸 인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런 자신감을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까?
우리의 구조적 재정 수지 악화 속도는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빠릅니다. 정말 여당의 배짱은 어디에 기인하는 걸까요? 한 예를 살펴보죠. 스페인은 2007년만 하더라도 관광산업의 호황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35.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취약한 산업구조가 드러나면서 7년 만인 2014년 국가 채무 비율은 100.4%로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지 못한 때문이죠.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9단계나 하락해서 투기 등급 직전의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아직도 스페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7 국가죠. 이탈리아는 1980년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5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G7에서도 우량 국가였죠. 그러나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민 조세 부담률이 30%가 되는 이탈리아가 국가 채무가 12년 만인 1992년에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려 135%가 되어 EU의 골칫덩거리 피그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탈리아의 부채는 무려 1조 7천억 유로로서 그 이자만 GDP의 4%가 됩니다. 국채 이자가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슬슬 정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이 자존심 때문에 복지를 줄이지는 못할 테니 세금이라도 더 걷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준조세 역할을 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률은 벌써 27%에 이릅니다. 지금 건강보험 오르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요, 24%인 영국을 훨씬 넘고 독일과 비슷합니다. 독일보다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부담률은 이미 독일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세율을 더 높인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드니 조세장이 만만치 않게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이번 3차 추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황당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35조나 되는 3차 추경엔 구직급여로 3조 4천억,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데 3조 6천억, 한국판 뉴딜에 5조 1천억이 들어 있습니다. 35조는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바꾸는 게 10조 1천억이고 23조 8천억은 국채를 발행해 만드는 돈이죠. 그래서 빚을 내고 그 돈에서 구조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그 일자리라는 것이 기껏 산불 방지용으로 산을 순찰하는 일자리, 책을 배달하는 일자리, 그리고 공연예술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입니다. 그 대신 기존 예산에서 뭘 뺐는가 볼까요? 대표적으로 국방비입니다.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 사업, F-35 스텔스기 사업, 정찰 위성 사업 등 국방비는 1조 7천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서도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김정은이 박수칠만 하죠. 도대체 이 추경 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고가는 빈지오래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를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투기 등급으로 내몰립니다.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 채무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